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1999년 여름, 삼남 1녀를 둔 가정주부 박영희 씨는 봉사활동을 위해 전주교도소를 찾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10년째 이곳을 방문하면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해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교정사목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죠. 여느 날처럼 봉사활동과 미사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서던 박영희 씨.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의문의 쪽지를 건넵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한 청년을 꼭 상담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는 강도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한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마침내 박 씨는 그 종이에 적혀있던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세례를 받기 전에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그녀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놀란 박 씨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고 되묻자 청년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안 죽였어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다고요. 박 씨가 왜 자백을 했냐고 묻는 말에 청년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억울한 진실을 털어놓았던 청년, 그의 이름은 임명선.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서 나라 슈퍼를 운영하던 박 씨 부부는 곤히 잠든 상태였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부인 최 씨가 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느낌으로 퍼뜩 잠에서 깹니다.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목소리가 들렸죠. 이후 눈과 입이 가려진 채 인질이 되었는데요. 들어보니 침입한 강도가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계속해서 최 씨에게 지갑과 폐물 위치를 물어봤는데 그 목소리가 차분하고 가느다란 음성에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이어서 강도들은 부부의 고모님이 잠무시고 계신 건너편 큰 방으로 향했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집은 고요해졌죠. 부부는 강도들이 떠났다고 느껴지면서 눈가리개를 벗고 다급히 고모님 방으로 달려갔는데 그녀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77살이던 고모 유씨 할머니는 입과 코가 청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셨죠.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신고를 받은 완주경찰서는 곧 수사에 착수했는데 사건 발생 8일 후인 2월 14일 밤 10시 30분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것이었죠. 현장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18세 강인구, 그리고 그는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당시 20살이던 임명선과 19살 최대열이 연이어 긴급 체포되었죠. 이들 셋은 이미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별로 2-3차례 경찰 신문이 진행됐고 이들은 모든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사건 발생 12일 만인 2월 18일 나라 슈퍼 앞에 포승줄에 묶인 세 청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 실제 모습 사진이고요. 당시 현장 검증에는 슈퍼 주인이었던 박 씨, 최 씨 부부와 고인이 된 할머니의 막내딸 부부까지 여러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나 고인의 사위는 이날의 상황을 모두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두었죠. 그리고 3월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 용의자 3명은 강도치사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후 4월에 전주지방법원은 단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서 성인이었던 임명선 씨에게는 징역 6년, 미성년자였던 강 씨와 최 씨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세 피고인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미성년자였던 강 씨와 최 씨는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던 상태라 감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1년의 시간이 지났고 2000년 봄
부부는 삼내를 떠나서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이들은 부부에게 당시 강도가 훔쳐간 보석의 모양새를 묻습니다. 아니,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말은 이랬습니다. 삼내 3인조의 형이 확정된 이후인 1999년 11월 부산지검에 놀라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이모 씨 등 3명이 사실 이 나라 슈퍼 강도 사건의 진범이라는 제보였죠.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내사를 진행했고 이어서 해당 용의자들의 자백까지도 받아냅니다. 이들의 진술에는 훔친 폐물을 내다 팔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 부산지검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이후 부산지검은 새로운 용의자 3명, 그러니까 부산 3인조를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결과를 마주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거는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부산 3인조가 전주지검으로 옮겨온 후에 자백을 번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미 구속된 삼내 3인조의 경우 그들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까지 일관되게 자백을 했기에 그들이 진범이라고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전주교도소 봉사자 박영희 씨 기억하시죠? 그녀는 임명선 씨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게다가 정신질체를 앓고 있던 이 불량 소년들을 범인으로 몰았고 이후 폭행을 동반한 강압 수사를 펼쳤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고 결국 그렇게 허위 자백이 받아내졌던 건데요. 이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박영희 씨는 우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사간 집을 찾아냈고요. 마침내 부부와 연락이 닿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설득 끝에 부부가 직접 임명선 씨를 만나러 전주교도소에 방문하게 되죠. 검경 수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부인 최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이것저것 물었던 사람은 분명 임명선 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임명선 씨를 만나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했어요. 그녀가 들은 그 범인 목소리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는데 임 씨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지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후 추가로 최 씨는 삼내 3인조의 진술 조사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황당합니다. 그 조사서에선 자신이 그저 경찰에게 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부인 최 씨는 경찰에게 현금 45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어요. 범인들이 금고에 있던 돈과 남편 바지 속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갔을 거라고 짐작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속에 3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죠. 근데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이건 살인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경찰에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삼내 3인조의 진술서에는 총 43만 원을 훔쳤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릅니다. 부부는 이런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진범이 잡힌 건지 미심쩍어졌는데요. 그러던 2000년 여름 그들은 직접 부산지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했다던 그 부산 3인조의 진술 영상을 보게 되는데 순간 부인 최 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기억 속에 바로 그 범인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진실을 알리려는 박영희 씨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검찰과 경찰을 찾아다니면서 삼내 3인조가 억울하게 갇혀있다라고 알렸죠.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도 탄원서를 쓰면서 여러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삼내 3인조는 만기 복역을 마친 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유가족마저 재심을 간곡히 바랬지만 이 사건은 2009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그렇게 세월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도 어느새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삼내 3인조에게 손을 뻗게 되는데요.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경찰은 아니 가혹행위는 전혀 없다 라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죠. 바로 현장 검증 당시 그 피해자 사위가 찍어두었던 비디오 영상입니다. 이걸 보니까 한 경찰이 청년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강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용의자들 모두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지시를 기다리는 듯한 정황까지 포착됐죠. 당시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학력이 낮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같은 어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7월 전주지법에 재심이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던 2016년 1월 말에 이번엔 삼내 나라수퍼 사건의 진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번 2000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부산 3인조 중 한 명 이모 씨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백을 했나 봤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죄책감이 더해지고 결정적으로 자기 대신 누군가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썼다라는 것에 견딜 수 없었기에 자백을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산 공범 중 다른 한 명은 2015년 말에 자살했고요. 다른 한 명은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자, 이렇게 진범까지 등장하면서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은 각종 언론을 통해 주목받게 되죠. 2016년 10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졌고 삼내 3인조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사건 17년 만의 일이었죠. 다음 해인 2017년 6월 전주지법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 삼내 3인조에게 총 12억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고도 알려집니다. 다행히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엉뚱한 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그 관련자들은 합당한 징계를 받았을까요? 우선 당시 전주지검 담당 검사였던 최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오히려 삼내 3인조를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하기까지 하죠. 그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근무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 3명을 체포하고 현장 검증까지 나섰던 경찰 관계자 역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인 2021년 1월 삼내 나라수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졌는데요. 피해자들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마침내 승소했던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삼내 3인조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담당 검사였던 최 씨가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떨어지죠. 이 판결은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폭행, 협박 같은 강압 수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이었던 피해자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대열 씨는 그동안 자신들을 억울하게 살게 한 검사와 형사들이 너무도 미웠지만 이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라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유명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공권력의 폐해를 바로잡고 다시는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